저는 박미순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2세가 되었죠. 은퇴 후의 삶이 이렇게 흔들릴 줄은 정말 몰랐답니다. 제 일상은 평화 그 자체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요가로 하루를 시작하고 동네 친구들과 산책도 하고 가끔은 미술관도 다녔죠. 점심은 주로 혼자 먹었지만 가끔 옛 직장 동료들과 만나서 도시락을 나눠 먹기도 했어요. 오후에는 주로 집에서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했죠. 저녁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그렇게 여유롭고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딸 성미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35살의 우리 성미는 항상 바빴죠. 대기업 중간 관리자로 일하면서 늘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거든요. 그날도 성미는 서둘러 들어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갑자기 해외 출장을 가게 됐는데 애를 맡길 데가 없어요.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성미의 말뜻을 알아들었지만 그 의미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성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일주일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다른 사람한테 맡기기엔 너무 걱정되고. 제 머릿속은 순식간에 복잡해졌어요. 5살 손주를 일주일이나 돌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제 평화로운 일상이 완전히 뒤집어질 거라는 걸 직감했죠. 하지만 딸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래, 알았다. 내가 봐줄게.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어요. 성민은 환하게 웃으며 저를 꼭 안았죠.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제가 돌아오면 꼭 보답할게요. 성민은 서둘러 짐을 챙기고 아이의 물건들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기저귀는 이제 안 한다느니, 좋아하는 간식은 뭐라느니. 잠깐 사이에 우리 집 거실은 아이 물건들로 가득 찼어요. 장난감, 옷까지, 간식. 제 깔끔하던 집이 순식간에 아이 방으로 변해버렸죠. 민준아, 할머니랑 일주일 동안 재미있게 지내자. 엄마 금방 다녀올게. 성미가 민준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엄마, 빨리 와. 민준이가 조그맣게 대답했어요. 성미는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준이가 말썽 부리면 꼭 전화 주세요. 그렇게 성미는 서둘러 집을 나섰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와 민준이 단둘이 남겨졌어요. 민준이가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죠. 할머니, 우리 뭐하고 놀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제 평화로운 일상은 이제 끝났다는 걸요. 현관문이 닫히고 성미가 떠나자마자 민준이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 순간 저는 직감했죠. 아, 큰일 났구나. 민준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할머니, 놀자. 그러더니 가방을 열어 장난감을 마구 꺼내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거실 바닥이 장난감으로 뒤덮였어요. 블록, 자동차, 인형들. 제가 늘 깔끔하게 유지하던 거실이 순식간에 장난감 가게로 변해버렸죠. 민준아, 조금만 천천히.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준이는 이미 다음 장난감을 꺼내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제가 아끼던 화분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민준이가 장난감 자동차를 던지다가 화분을 맞춘 거죠. 아이고, 민준아.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민준이는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진정을 하고 화분 조각을 치우는데 민준이가 다가와 물었어요. 할머니 화났어? 그 순수한 눈빛에 제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아니, 괜찮아. 다음부턴 조심하자.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제가 애써 준비한 김치찌개를 식탁에 올리려는 순간이었어요. 할머니, 나 배고파요. 민준이가 갑자기 소리치며 제 옷자락을 잡아당겼어요. 그 바람에 그릇이 기울어져 김치찌개가 식탁보에 쏟아졌죠. 어머나! 저도 모르게 놀란 목소리가 나왔어요. 다행히 뜨거운 국물이 민준이에게 닿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식탁보는 엉망이 되었고 바닥에도 국물이 흥건했죠. 민준이는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울먹이는 민준이를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괜찮아, 민준아.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할머니가 치울 테니 너는 저기 소파에 가 있으렴. 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방과 거실은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김치찌개 국물은 식탁보를 적시고 바닥으로 흘러내렸고 제 소중한 카펫은 이미 얼룩으로 가득했죠. 이게 고작 첫날인데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죠. 민준이를 얼른 재우고 치워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웬걸 민준이가 잠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할머니, 나 안 졸려. 시계는 이미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민준아, 이제 자야지. 내일 또 놀자. 달래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민준이는 계속해서 놀자고 조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보고 싶어. 그 말에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손주의 마음을 어떻게 달래줘야 할지 막막했죠. 한숨을 쉬며 거실을 둘러보니 온통 아수라장이었어요. 장난감, 깨진 화분, 음식 얼룩. 평화롭던 제 집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것 같았죠. 그래도 이건 첫날이니까 내일부턴 나아지겠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우선 집부터 대충 치우고 민준이를 달래서 겨우 이불 속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동화책도 읽어주고 자장가도 불러줬죠. 민준이의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걸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제가 방을 나서려는 순간 할머니, 가지 마세요. 민준이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죠. 왜 그러니, 민준아? 무서워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시 민준이 옆에 앉았어요. 등을 토닥이며 달래보았죠.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 있잖아. 엄마는 곧 돌아오실 거야. 그렇게 30분, 1시간. 시간이 흘러갔지만 민준이는 잠들 생각을 안 했어요. 울다가 그치다가를 반복하면서요. 달래고 달래도 소용이 없었어요. 제가 아는 모든 방법을 다 써봤죠. 동화책을 또 읽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심지어 뽀로로 인형까지 가져다 줬어요. 하지만 민준이의 눈에는 졸음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밤 11시, 12시가 지나고 새벽 1시가 되었어요. 민준이는 여전히 잠들지 않았고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옆에 있을 테니까 눈 좀 감아보자. 제 말에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조용해지나 싶더니 할머니, 목말라요. 한숨이 나왔지만 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새벽 2시,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민준이는 이제 울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깨어 있었죠. 작은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엄마는 언제 와요? 곧 오실 거야, 민준아. 그 전에 우리 잠들어 있자. 하지만 제 말이 무색하게 시간은 계속 흘러갔어요. 새벽 3시, 4시. 밖에서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민준이의 눈은 여전히 또렷했죠. 저는 완전히 녹초가 되었어요. 눈은 뻑뻑하고 머리는 지끈거렸죠. 하지만 민준이는 여전히 정신이 말짱했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새벽 5시, 결국 저는 민준이를 데리고 부엌으로 갔어요. 우유를 데워주고 과자도 몇 개 주었죠. 그제서야 민준이의 눈에 졸음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때는 이미 새벽 6시. 민준아, 이제 좀 자자. 소파에 누워 민준이를 안았어요. 드디어 민준이가 눈을 감았죠. 그런데 그 순간 알람 소리가 울렸어요. 평소 제가 일어나는 시간이었죠. 민준이의 눈이 다시 떠졌어요. 할머니, 이제 아침이에요? 일어날 시간이에요? 저는 그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잤는데 이제 또 하루가 시작된 거예요. 피곤해 절어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걸렸더라고요.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죠. 이제 어쩌지? 앞으로 6일이나 더 남았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잔 터라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하지만 냉장고를 열어보니 한숨만 나왔죠. 민준이가 먹을 만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민준아, 할머니랑 장 보러 갈까? 제 말에 민준이가 팔짝팔짝 뛰며 좋아했어요. 야호, 과자 사러 가요. 아침부터 과자라니. 하지만 전 너무 피곤해서 뭐라 할 힘도 없었어요. 슈퍼마켓에 도착하자 민준이가 카트에 앉겠다고 했어요. 들어주긴 했는데 이게 실수였다는 걸 곧 깨닫게 됐죠. 채소 코너에 들어서자마자 민준이가 소리쳤어요. 할머니, 저기 과자 있어요. 카트에서 내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통에 제가 간신히 붙잡았어요. 민준아, 조금만 기다려. 먼저 채소부터 사자. 하지만 민준이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배추를 고르는데 민준이가 자꾸 카트를 흔들어 댔어요. 그러다 결국 카트가 넘어지면서 민준이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민준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죠. 괜찮아, 괜찮아. 달래느라 정신이 없는데 주변에서 들리는 소곤거림이 신경 쓰였어요. 요즘 애들은 왜 저렇게 울보지? 할머니가 돌보기 힘들어 보이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민망함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겨우 민준이를 달래고 장을 이어갔어요. 이번엔 민준이를 카트에 태우지 않고 제 옆에서 걷게 했죠. 하지만 이게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냈어요. 과자 진열대 앞에 왔을 때였어요. 민준이가 갑자기 진열대로 달려가더니 과자를 집어들었어요. 할머니, 이거 사주세요. 민준아, 안 돼. 과자는 한 개만.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준이가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사주세요, 사주세요.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드러눕는 통에 어쩔 줄 몰랐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저런, 애버릇 하나 제대로 못 가르치고. 누군가의 말이 귓가에 들려왔어요. 정말 땅이 갈라져 들어가고 싶었죠. 알았어, 알았어. 하나만 사자. 결국 저는 항복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계산대로 가는 길에 민준이가 또 사달라는 걸 거절하자. 이번엔 진열대의 물건을 마구 떨어뜨리기 시작했어요.
캔 음료들이 바닥에 굴러다녔고 과자 봉지들이 여기저기 흩어졌어요. 어머나!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주변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죠. 직원이 달려와 정리하는 동안 저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어요. 민준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고 주변의 눈총은 점점 더 따가워졌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겨우 물건값을 계산하고 슈퍼마켓을 빠져나왔어요. 민준이는 제가 사준 과자를 들고 신이 났지만 저는 정말 지치고 창피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우리 내일 또 와요. 그 말에 전 그만 주저앉고 싶었어요. 이제 어떡하지? 앞으로 5일이나 더 남았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아이와 함께 장을 보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던 장보기가 이제는 커다란 도전이 되어버렸죠. 집에 도착해서 민준이를 소파에 앉히고 TV를 틀어줬어요. 그제서야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죠. 거울을 보니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구겨져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은 더 깊어진 것 같았고요. 슈퍼마켓에서의 일 이후 집안에만 있자니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민준이도 지루한지 계속 보챘고요. 결국 저는 민준이를 데리고 근처 공원에 나가기로 했어요. 민준아, 공원에 가자. 제 말에 민준이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야호, 공원이다. 공원에 도착하자 민준이는 신이 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죠. 하지만 이 평화로운 순간이 오래가지 않을 줄은 몰랐어요. 벤치에 앉아 민준이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 벤치에 앉아 있던 할머니가 말을 걸어오셨어요. 아이고, 손주 봐주시나 봐요? 네, 그렇네요. 참 힘들죠. 저도 손주를 봐줬었는데 할머니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대화에 빠져들었어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죠. 그러다 문득 민준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머나, 민준이가.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방금 전까지 눈앞에서 놀고 있던 민준이가 사라진 거예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떡하지? 민준이가 어디로 갔지? 온갖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민준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민준아, 민준아, 소리치며 공원을 뛰어다녔어요. 나무 뒤, 벤치 밑, 화장실. 찾을 수 있는 모든 곳을 다 뒤졌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땀이 비 오듯 흘렀고 다리는 후들거렸죠. 하지만 민준이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멈출 수가 없었어요. 성미한테 뭐라고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였어요. 멀리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마침내 민준이를 발견했어요. 공원 구석에 있는 모래밭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던 거예요. 민준아.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민준이는 해맑게 웃으며 저를 바라봤죠. 할머니, 여기 모래성 봐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민준아, 할머니한테 말도 않고 어디 가면 어떡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가 아줌마랑 얘기하느라 바빠 보여서 조용히 놀러 왔어요.
민준이의 대답에 할 말을 잃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제가 얼마나 방심했는지를. 잠깐이라도 아이에게서 눈을 떼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민준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제서야 눈물이 났어요. 안도감, 후회, 미안함.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미안해, 민준아. 할머니가 잘못했어. 민준이는 영문도 모른 채 저를 쳐다봤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민준이가 뭐 잘못했어요? 그 순수한 눈빛에 마음이 아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 뭔가 달라져야 해. 민준이의 손을 꼭 잡고 걸으며 결심했어요. 이제부터는 더 조심하고 더 세심하게 민준이를 돌보겠다고.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곧 깨닫게 될 줄은 몰랐죠. 공원에서의 일 이후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준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죠.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달라져야 해. 다음 날 아침 결심했어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해보기로 한 거죠. 먼저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손주 육아에 대한 팁들을 찾아봤죠. 처음에는 컴퓨터 다루는 게 서툴러서 애를 먹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검색했죠. 손주와 할머니의 좋은 관계 만들기,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대화법, 손주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활동들. 이런 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나갔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민준이를 대했는지를요. 아이들은 어른 말을 무조건 들어야 해라는 생각으로 민준이를 대했던 게 문제였던 거예요. 오후에는 근처 도서관에 갔어요. 아동 심리학 관련 책들을 찾아 빌렸죠. 아이의 마음 읽기, 긍정적인 훈육 방법, 놀이를 통한 교육 등의 책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민준이가 자는 동안 책을 읽었어요. 때로는 어려운 내용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읽어나갔죠. 그러면서 점점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다음 날 민준이에게 물었어요. 민준아, 넌 뭐라고 놀 때가 제일 재밌어? 민준이가 대답했어요. 레고 블록으로 집 만들기요. 그리고 공룡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해요. 그 말을 듣고 바로 행동에 옮겼어요. 근처 문구점에 가서 큰 도화지와 크레파스를 샀고 레고 블록도 몇 개 더 샀죠. 집에 돌아와서는 민준이와 함께 바닥에 앉았어요. 우리 같이 공룡 그림 그리자.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재미가 붙었어요. 민준이가 그린 공룡을 칭찬해주고 저도 옆에서 열심히 그렸죠. 그러다 민준이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그린 공룡이 더 멋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레고 블록으로 집을 만들 때는 민준이의 지시를 따랐어요. 할머니, 이 블록은 여기에 놓아요. 아, 그렇구나. 할머니가 도와줄게.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어요. 점점 민준이와의 시간이 즐거워지기 시작했죠. 책에서 읽은 대로 민준이의 행동을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와, 민준이가 혼자서 양치를 하다니 대단하구나. 장난감을 정리하는 모습이 아주 훌륭해. 그러자 민준이도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때를 덜 쓰고 말도 잘 듣게 되었죠. 슈퍼마켓에 갈 때는 미리 민준이와 약속을 했어요. 과자는 한 개만 사기로 하자. 대신 집에 가서 할머니가 맛있는 과일을 깎아줄게.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고 정말로 약속을 지켰어요. 공원에 갈 때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민준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고 함께 놀이기구를 탔죠. 그네를 밀어주면서 민준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잠자리에 들 때는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민준이의 눈이 스르르 감기는 걸 보니 뿌듯했죠. 일주일이 지났을 때 문득 깨달았어요. 더 이상 민준이를 돌보는 게 부담스럽지 않다는 걸요. 오히려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워졌어요. 민준이도 변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잠들기 전 민준이가 한 말에 눈물이 났어요. 민준이와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저의 하루하루는 즐거움으로 가득 찼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민준이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게 하루의 시작이 되었죠. 함께 아침을 먹고 그림도 그리고 공원에서 놀기도 하고 정말 행복한 나날들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와 같이 민준이를 깨우러 갔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민준아, 일어나자. 불렀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이불을 들춰보니 민준이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어머나. 놀라서 이마에 손을 대보니 불덩이 같았어요. 체온계로 재보니 39도나 되었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패닉 상태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민준이가 힘없이 눈을 떴어요. 할머니, 머리가 아파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 정신 차려야 해. 재빨리 옷을 갈아입히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택시를 타면서도 내내 민준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괜찮아, 민준아. 금방 나을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계속 걱정이 되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감기에 걸리게 한 건 아닐까?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 선생님께 진찰을 받았어요. 다행히 심각한 병은 아니었어요. 단순한 감기입니다. 며칠 푹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내가 민준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거야.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를 안고 있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 민준아. 할머니가 잘 돌보지 못해서. 민준이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민준이가 약해서 그래요. 그 말에 더 마음이 아팠어요. 집에 도착해서 민준이를 침대에 눕혔어요. 약을 먹이고 물수건으로 열을 내리려 노력했죠. 하지만 열은 쉽게 내리지 않았어요. 밤새 민준이 곁을 지켰어요. 잠들지 않고 계속 상태를 체크했죠. 민준이가 힘들어할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어떻게 하면 민준이를 더 잘 돌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다행히 민준이의 열이 조금 내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기운이 없어 보였죠. 할머니, 민준이가 힘없이 불렀어요. 응, 민준아. 뭐 필요한 거 있어? 할머니 품에서 자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민준이를 안고 함께 누웠죠. 작은 몸이 저에게 기대오는 걸 느끼니 눈물이 났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민준이의 상태는 점점 좋아졌지만 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내가 정말 민준이를 잘 돌볼 수 있을까?
성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이런 걱정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민준이가 완전히 회복되고 나서야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성미가 돌아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성미가 들어서는 순간 민준이가 달려가 안겼죠. 엄마, 보고 싶었어요. 성미는 민준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우리 아들, 할머니랑 잘 지냈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말을 잃었어요. 이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성미가 저에게 다가와 인사를 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민준이 돌봐주셔서. 그 말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성미야, 우리 잠깐 얘기 좀 할까? 거실로 자리를 옮겨 앉았어요. 민준이는 새로 산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죠. 성미야, 다시는 민준이를 봐줄 수 없을 것 같아.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성미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민준이가 말썽 부렸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민준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이어서 이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어요. 슈퍼마켓에서의 사건, 공원에서 민준이를 잃어버릴 뻔한 일, 그리고 민준이가 아팠던 일까지. 매일매일이 도전의 연속이었어. 내가 이렇게 무능할 줄은 몰랐어.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났어요. 성미는 놀란 표정으로 듣고 있다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너무 무책임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너 잘못이 아니야. 다만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손주를 돌보기엔 역부족인 것 같아. 성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성미야, 너도 알겠지만 아이를 키우는 건 정말 힘든 일이야. 특히 나이 든 사람에겐 더욱 그래. 성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이해해요. 앞으로는 제가 더 잘할게요. 그때 민준이가 다가와 물었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저는 민준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좀 피곤해서 그래. 민준아, 할머니랑 지내는 동안 재미있었어?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 재밌었어요. 할머니랑 또 지내고 싶어요. 그 말에 저도 성미도 놀랐어요. 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죠. 성미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다시는 민준이 안 봐주실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동안의 힘들었던 기억들이 떠올랐지만 동시에 민준이와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도 생각났거든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말했어요. 글쎄, 당분간은 좀 쉬고 싶어. 성미가 환하게 웃었어요. 알겠어요, 엄마. 엄마가 원하실 때 언제든 다시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끝이 났어요. 민준이는 여전히 해맑게 웃으며 놀고 있었죠. 이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 일이 있고 한 달이 지났어요. 제 생활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죠. 아침에 일어나 요가를 하고 동네 친구들과 산책을 하고 저녁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성미가 또 찾아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성미의 표정을 보고 알았죠. 아, 또 부탁하려고 왔구나.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성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거실로 자리를 옮겨 앉았어요. 성미가 입을 열었죠. 엄마,
정말 죄송한데 또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또 민준이 봐달라는 거니? 성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번에 중요한 해외 출장이 잡혔어요. 3일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 마음속에서 지난번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슈퍼마켓에서의 소동, 공원에서 민준이를 잃어버릴 뻔했던 일, 밤새 울던 민준이, 그리고 아팠던 민준이를 간호하던 날들. 성미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 성미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어요. 엄마, 제발요. 이번만 부탁드릴게요. 지난번보다는 짧잖아요. 3일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성미야, 날짜의 문제가 아니야. 나는 이제 그런 책임을 감당하기 힘들어. 성미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엄마, 제가 도움 주는 분을 구하려고 해봤는데 못 구했어요. 정말 엄마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지난번의 경험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죠. 성미야, 너 마음 이해해. 하지만 나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어. 지난번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잖아. 성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도 제 한계를 알고 있었죠. 미안해, 성미야. 하지만 이건 너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회사의 사정을 얘기해 보는 건 어때? 성미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알겠어요, 엄마.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렸네요. 그때 제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민준이가 보낸 영상 메시지였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언제 또 만나요? 민준이의 해맑은 목소리에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성미야, 나도 민준이가 보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 성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이해해요. 제가 너무 무리했어요. 성미가 일어나려는데 제가 손을 잡았어요. 성미야, 미안해. 하지만 알아둬. 내가 널 사랑하는 만큼 민준이도 사랑해. 성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알아요, 엄마. 감사해요. 성미가 떠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민준이를 돌보는 일은 정말 힘들었지만 그 시간 동안 느꼈던 사랑과 행복도 컸죠. 하지만 지금의 저에겐 그 책임이 너무 무거웠어요. 여러분,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도 필요해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거절의 말을 하는 것은 더욱 어렵죠. 하지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답니다. 제가 성미에게 아니오라고 말했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옳은 결정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능력과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해야 해요. 무리한 부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미와 민준이를 덜 사랑하게 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경험을 통해 우리 가족의 사랑은 더 깊어졌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거든요. 성미도 제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고, 저 역시 성미의 어려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민준이를 직접 돌보지는 않지만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려고 노력해요. 매일 아침 민준이에게 전화를 해서 잘 잤는지 물어보고 그날의 계획을 들어줘요. 가끔은 영상통화로 민준이가 그린 그림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기도 하죠. 주말이면 공원에서 만나 함께 산책을 하고
아이스크림도 먹어요. 이런 시간들이 오히려 더 특별하고 소중하게 느껴진답니다. 또 성미와도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육아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죠. 때로는 제가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성미의 새로운 육아 방식을 배우기도 해요. 이렇게 서로 지지하고 이해하는 관계가 되니 우리 가족이 더욱 단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점이 있어요. 사랑은 꼭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답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시간의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마주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을 거절해야 할 때 너무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그것이 때로는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어요. 대신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을 표현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관계가 오히려 더 깊어지고 단단해질 수 있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가족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최미자라고 합니다. 60대 초반이에요. 40년 동안 서울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며 정신없이 살아왔답니다. 제 미용실은 종로에서 꽤 유명했어요. 그래서 단골 손님들이 꽤 많았어요. 그 손님들 머리 만져주면서 40년을 보냈다니 지금 생각해보면 참 긴 시간이었네요. 은퇴를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평생 꿈꿔왔던 전원주택에서의 삶을 준비해 보기로 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면 전원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참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넓은 마당에서 꽃도 가꾸고 채소도 기르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했었죠. 처음에 이 얘기를 꺼냈을 때 우리 아들 영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머니, 갑자기 무슨 생각이세요? 평생 도시에서만 사셨는데 시골 같은 곳에 가시면 적응하기 힘드실 거예요. 우리 딸 영심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거기 가면 심심해서 어떻게 살아요? 여기 있는 게 좋지 않아요? 하지만 전 결심을 했답니다. 얘들아, 엄마는 이제 도시 생활에 좀 지쳤어. 좀 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구나. 걱정하지 마. 엄마가 알아서 잘할게. 사실 처음엔 저도 겁이 좀 났어요. 평생 살아온 곳을 떠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40년 동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던 생활. 그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조용히 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답니다. 미용실을 정리하는 과정도 쉽지는 않았어요.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직원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것도 마음이 아팠고, 단골 손님들과 헤어지는 것도 서운했죠. 미자 씨, 우리 어디 가서 이렇게 편하게 머리 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하시는 손님들의 말씀을 들으면 괜히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마지막 영업일 미용실 문을 닫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리에서 보낸 4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처음 가게 문을 열었을 때의 설렘, 어려웠던 시기를 이겨내며 느꼈던 보람, 그리고 수많은 손님들과 나눴던 대화들, 모든 게 추억이 되어 가슴 한편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도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겠죠. 이제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볼 시간이라고 생각하니 설레기도 했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설렐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나요? 전원주택을 찾아 나선 게 정말 어제 같은데 벌써 몇 년이 지났네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뛰어요. 전원주택을 알아보기 시작했을 때 정말 여기저기 많이 다녔답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부터 충청도 시골 마을까지 발로 뛰어다니며 집을 보러 다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TV를 보고 있는데 우연히 전원주택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경기도 외곽의 한 전원주택 단지였어요. 화면 속 모습을 보는 순간 바로 저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푸른 숲으로 둘러싸인 아담한 집들, 맑은 공기, 그리고 여유로운 삶의 모습. 제가 꿈꾸던 모든 것이 그 화면 속에 있더라고요. 그 길로 바로 부동산에 연락해서 그 단지를 방문했어요. 직접 가보니 TV에서 본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넓은 마당이 있는 집들이 줄지어 있고 뒤로는 울창한 숲이 보이고 서울에 살 때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죠.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집 내부를 둘러보는데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여기 거실에서 보이는 뒷산 풍경 좀 보세요. 평화롭지 않나요? 그리고 이 넓은 주방은 어떠세요? 요리하시기에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그 말에 완전히 넘어갔답니다. 특히 마음에 들었던 건 마당이었어요. 제가 원래 꽃과 나무를 좋아하거든요. 여기 마당에 제가 좋아하는 꽃들을 심으면 얼마나 예쁠까요? 저기 구석에는 작은 텃밭도 만들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하니까 부동산 아저씨가 환하게 웃더라고요. 아마도 이 집 팔렸다 생각했겠죠? 집을 구경하는 동안 이웃 주민 몇 분을 만났는데 다들 정말 친절하시더라고요. 아유, 새로 이사 오시나 봐요. 여기 정말 살기 좋아요. 공기도 좋고 이웃들도 다들 좋으시고 저녁에는 다 같이 산책도 하고 그래요. 라고 하시는데 그 말을 들으니 더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하고 싶었지만 신중하게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상의를 했죠. 엄마,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서 정말 행복하실까요? 영규가 물었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답니다. 그래, 엄마는 거기서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이제는 엄마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구나. 결국 일주일 후에 계약을 하러 갔어요. 평생 모아온 돈의 대부분을 쏟아부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이 너무 뛰어서 손이 떨릴 정도였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새 삶의 시작이네요. 부동산 중개인이 말해주시는데 그 말이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온갖 상상을 했어요. 마당에는 어떤 꽃을 심을지, 텃밭에서는 무엇을 기를지, 그리고 조용한 아침에 새소리를 들으며 차 한 잔 마시는 모습도 그려보고 그때는 정말 행복할 거라고 믿었답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죠. 전원 생활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를 거라는 거요. 이사 첫날, 저는 아직도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날 아침 해도 뜨기 전에 일어났답니다. 밤새 설레는 마음에 잠을 설쳤거든요. 드디어 내 꿈의 집으로 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삿짐 트럭이 도착하고 짐을 옮기는 동안 저는 정신없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어요. 저 화분들은 조심히 다뤄주세요. 제가 20년 넘게 키운 거예요. 라고 소리치고 다녔죠.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럽네요. 너무 흥분한 나머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거든요. 새 집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마당을 정리하는 거였어요. 서울에서 가져온 화분들을 배치하고 텃밭 자리도 정했죠. 여기에 상추를 심고 저기에는 방울토마토를 심어볼까? 혼잣말을 하면서 땅을 만지작거렸어요. 흙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더라고요.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감각이었죠. 짐을 거의 다 정리했을 무렵 옆집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새로 이사 오셨다고 해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저는 옆집에 사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이제 정말 여기서 살게 되는구나 하는 실감이 났어요. 순자 할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정말 좋은 분이더라고요. 금세 의기투합해서 서로의 집안 이야기부터 전원 생활의 장단점까지 다양한 주제로 수다를 떨었답니다. 그날 저녁 마당에 나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서울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맑은 공기와 자연의 소리가 저를 감쌌어요.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삶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아들 영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적응은 잘하고 계세요? 그럼 엄마는 여기가 천국 같아. 너가 걱정했던 것처럼 적응하기 어렵지 않아. 오히려 너무 좋아.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게 새롭고 신선하게 느껴졌거든요. 첫날 밤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어요. 서울에서는 늘 차 소리, 사람 소리에 시달렸는데 여기서는 자연의 소리에 푹 빠져 깊은 잠을 잤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정말 상쾌했어요. 이제 매일 이렇게 편안하게 잘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죠. 이사 온 다음 날부터는 본격적으로 집과 마당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텃밭에 씨앗도 뿌리고 꽃도 심었죠. 처음으로 흙을 만지며 씨앗을 심는데 그 느낌이 어찌나 좋던지. 내가 심은 이 씨앗들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겠지? 라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동네를 산책하면서 다른 이웃들과도 인사를 나눴어요. 다들 정말 친절하시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우리 동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며 반갑게 맞아주시는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서울에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여기서는 모두가 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에 나가 식물들에게 물을 주고 새소리를 들으며 차 한 잔 마시는 게 일상이 됐죠. 처음에는 모든 게 신기하고 즐거웠어요. 이렇게 사는 게 진정한 삶이구나 하고 생각했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전원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에 나가는 게 일상이 됐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머, 오늘은 상추가 이만큼 자랐네. 라며 혼자 즐거워하곤 했답니다. 제가 직접 기른 채소로 요리를 하는 날이 왔어요. 그날의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내가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음식이야. 라며 사진도 찍고 아이들에게 자랑도 했죠. 영규가 말했어요. 엄마, 그렇게 좋아하시니 저희도 기분이 좋네요. 그 말을 들으니 더 뿌듯했어요. 산책도 매일 빠지지 않고 했어요. 처음에는 혼자 다녔는데 나중에는 이웃들과 함께 다니게 됐죠.
아침 일찍 만나서 동네 한 바퀴를 도는데 그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산책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새로 핀 꽃도 구경하고 아유, 여기 진달래가 폈네요. 라며 서로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운동도 되더라고요. 건강이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서울에 살 때는 늘 피곤하고 몸이 무거웠는데 여기 와서는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요즘 얼굴색이 좋아지셨어요. 이웃들이 말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더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 관리를 하게 됐답니다. 동네에 텃밭 가꾸기 모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죠. 내가 가도 될까? 다들 전문가처럼 보이는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참여해 봤는데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다들 너무 친절하게 맞아주시고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토마토가 더 잘 자라요. 상추는 이렇게 심어야 해요. 같은 팁들을 알려주셨죠. 그 모임에서 새로운 인연도 만났어요. 김할머니라고 저보다 몇 살 더 많으신 분이었는데 정말 다정다감하신 분이었어요. 미자 씨, 우리 앞으로 자주 보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도시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따뜻함을 느꼈거든요.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로 이웃들과 작은 파티를 열기도 했어요. 각자 기른 채소로 요리를 해와서 함께 나눠 먹었죠. 와, 미자 씨가 만든 김치찌개 정말 맛있네요. 서로 칭찬도 하고 레시피도 공유했어요.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이웃들과 더 가까워졌답니다. 계절의 변화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었어요. 서울에서는 그냥 춥다 덥다 정도로만 느꼈는데 여기서는 달랐어요. 봄에는 개나리와 진달래가 피고 여름에는 초록빛이 짙어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그 모든 변화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래서 사람들이 전원 생활을 동경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게 장밋빛은 아니었어요. 점점 불편한 점들도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예를 들면 가장 가까운 대형마트까지 가려면 차로 30분은 가야 했어요. 갑자기 필요한 게 생겼을 때 불편하더라고요. 서울에 살 때는 이런 걸 몰랐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래도 그때는 그런 불편함보다는 좋은 점들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매일 아침 새소리에 일어나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고 직접 기른 채소로 요리하는 살. 그 모든 것이 너무 행복하게 느껴졌거든요. 여러분, 세상 일이란 게 참 새롭죠? 처음엔 모든 게 좋아 보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제 전원 생활도 그랬답니다. 가을이 되자 첫 번째 시련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텃밭에 나갔는데 글쎄 뱀이 있는 거예요. 어머나 하고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섰죠. 그 뱀도 놀랐는지 후다닥 풀숲으로 사라졌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런 일이 흔한 걸까?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죠. 그날 이후로 뱀 출몰이 자주 있었어요. 이웃들에게 물어보니 여기서는 흔한 일이라더군요. 아, 뱀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해 안 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적응이 안 됐어요. 매번 텃밭에 나갈 때마다 뱀이 나올까봐 조마조마했죠. 벌레 문제도 심각했어요. 모기, 개미, 거미.
온갖 벌레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니, 이렇게 많은 벌레들은 처음 봐요라며 한숨을 쉬었죠. 방충망을 설치하고 방역을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밤에 잠을 잘 때도 벌레 소리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 깼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텃밭이었어요. 그렇게 정성껏 가꾼 작물들이 병충해로 시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토마토에는 검은 반점이 생기고 상추는 벌레들이 갉아먹고 어떡하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텃밭 가꾸기 모임에 가서 물어보니 농약을 쳐야 한다더군요. 농약을 치라는 말에 좀 당황했어요. 농약이요? 저는 무농약으로 키우고 싶은데 라고 말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더라고요. 결국 농약을 사용하기로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건강한 채소를 먹고 싶어서 시작한 텃밭인데 농약을 치다니 모순된 느낌이 들었죠. 이런 문제들을 겪으면서 점점 도시 생활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서울에 살 때는 이런 걱정 없이 살았잖아요. 뱀이나 벌레 걱정 없이 마트에 가서 깨끗한 채소를 사다 먹으면 됐죠. 그때는 몰랐죠. 그게 얼마나 편한 건지. 아들 영규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상황을 얘기했더니 걱정하는 목소리로 엄마, 괜찮으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갈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울컥했어요. 아니야, 엄마가 잘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말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더라고요. 이웃들은 이런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적응된다고 했어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라고 위로해 주셨죠. 하지만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이런 것들에 익숙해질 수 있을까? 이게 내가 꿈꾸던 전원 생활일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뱀을 피하는 방법도 배우고 벌레 퇴치제도 여러 가지 시도해 봤죠. 텃밭 관리도 더 열심히 했고요. 이 정도 어려움은 이겨낼 수 있어.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더 심각해지면 어쩌지? 내가 정말 이곳에서 오래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처음엔 좋아 보이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견뎌내야 할까요? 저는 그때 그 질문 앞에 서 있었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오자 새로운 문제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맞이하는 전원주택에서의 겨울이었죠. 겨울이 오면 더 조용하고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랐어요. 첫눈이 내리던 날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고 놀랐어요.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더라고요. 와, 정말 아름답다 하며 감탄했죠. 하지만 그 아름다움도 잠시 곧 현실적인 문제들이 찾아왔어요. 눈이 많이 내리자 도로가 통제되기 시작했어요. 제설 작업이 늦어지면서 차를 운전하기가 힘들어졌죠. 아니, 이렇게 도로가 막히다니. 서울에 살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가장 가까운 대형마트까지 가는 것도 큰 모험이 되었어요. 평소에는 30분 정도 걸리던 거리가 눈 때문에 1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이러다 식료품을 사러 가는 것도 힘들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제서야 도시의 편리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난방비 문제도 심각했어요. 첫 달 난방비 고지서를 받았을 때 눈을 의심했답니다. 어머나, 이게 얼마야? 내가 잘못 본 게 아닐까? 몇 번이나 다시 봤어요. 서울에서 살 때보다 3배 이상 나온 거예요. 전원주택이라 단열이 잘 안 되는 데다 천장이 높아서 난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집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보일러 관리, 누수 점검, 정원 관리.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너무 많았죠. 아파트에 살 때는 이런 걱정 안 했는데.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문제보다 더 힘들었던 건 마음의 고립감이었어요. 날씨가 추워지니 이웃들과 만나는 일도 줄어들더라고요. 텃밭 모임도 겨울 동안 쉬게 되고 아침 산책도 날씨 때문에 자주 못 가게 됐죠. 이러다 나 혼자 고립되는 거 아닐까?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밤이 되면 그 고립감이 더 심해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건 깜깜한 어둠뿐이고 귀뚜라미 소리마저 들리지 않는 겨울밤. 서울에 살 때는 밤에도 항상 사람 소리, 차 소리가 들렸는데 라고 생각하며 그리움이 밀려왔죠. 아들 영규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상황을 털어놨어요. 엄마, 너무 힘들면 서울로 돌아오세요. 제가 모시고 살게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아니야, 엄마가 선택한 거니까 잘 해결해 볼게.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울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없었어요. 이웃들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놨더니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겨울은 다들 그래요. 내년엔 좀 나아질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은 위안이 됐어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죠. 그래도 여전히 불안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과연 내가 여기서 오래 살 수 있을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어려움들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 겨울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눈으로 뒤덮인 풍경이 펼쳐졌죠. 처음에는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겨울은 언제 끝나려나. 한숨 쉬는 날도 많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나름대로 노력했답니다. 이웃들과 함께 눈을 치우고 서로의 집을 오가며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자 씨, 우리 같이 이겨내요. 봄이 오면 다 좋아질 거예요. 서로를 위로하며 힘을 냈죠. 그러면서 조금씩 깨달았어요. 전원 생활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낭만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걸요.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고 때로는 외롭고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봄이 오기 전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됐어요. 이대로 도망가지 않고 적어도 1년은 더 살아보자. 1년 동안 사계절을 모두 경험해보고 나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한 거죠. 그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힘들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끝까지 해보자고 마음먹는 순간. 그때 우리는 조금 더 성장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겨울을 보내면서 많이 변했답니다. 더 강해지고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어요. 봄이 오기를 기다리며 저는 새로운 희망을 품었어요. 이번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모든 게 좋아질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말이에요. 그렇게 힘든 겨울을 보내고 저는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했답니다. 봄이 찾아왔어요. 겨우내 얼어있던 땅이 녹고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죠. 드디어 봄이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어요. 겨울 동안의 고립감에서 벗어나 다시 활기찬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텃밭도 다시 정비하고 이웃들과의 모임도 재개됐어요. 미자 씨, 이번엔 무얼 심으실 거예요? 라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즐거웠죠. 봄바람을 맞으며 산책을 하는 것도 정말 좋았어요. 이래서 내가 전원 생활을 선택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심한 복통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소화가 안 된 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지더라고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119에 전화를 걸었는데 구급차가 오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30분이나 걸린다고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서울에 살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아들 영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규야, 엄마가 갑자기 아파서 그러는데 혹시 올 수 있니? 라고 간신히 말했죠. 영규가 엄마, 제가 지금 당장 출발할게요. 그때까지 조금만 참으세요.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자 눈물이 났어요. 기다리는 동안 정말 불안했어요.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닐까? 여기서 쓰러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제서야 전원주택의 단점을 뼈저리게 느꼈답니다.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말이에요. 다행히 구급차가 도착했고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진단 결과 급성 맹장염이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수술을 마치고 병실에 누워 있는데 영규가 도착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라며 내 손을 꼭 잡더라고요. 그 순간 내가 잘못 선택한 걸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회복 기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전원 생활의 장단점을 다시 한번 저울질해 봤죠. 평화로운 환경, 맑은 공기, 이웃들과의 따뜻한 교류. 이런 좋은 점들이 있지만 응급상황 대처나 의료시설 접근성 같은 문제점들도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웃들이 찾아와 걱정해 주셨어요. 미자 씨,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우리가 더 자주 살펴볼게요. 라며 따뜻하게 대해 주셨죠. 그 말에 위로를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과연 이게 최선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전원 생활에 대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평화롭고 여유로운 삶을 꿈꿨는데 이제는 현실적인 문제들도 고려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건강 문제가 더 중요해질 텐데 말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저도 그때 큰 결정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대로 전원 생활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도시로 돌아갈 것인가. 그 선택이 쉽지만은 않았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경험을 통해 제가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영규가 병원에 달려왔을 때의 그 안도감, 그 따뜻함.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져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이런 순간들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자신의 선택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말이에요. 건강 위기를 겪고 난 후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마치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았죠. 이대로 전원 생활을 계속해야 할까? 아니면 도시로 돌아가야 할까? 하는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루는 마당 의자에 앉아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어요. 처음 이사 왔을 때의 설렘, 텃밭을 가꾸며 느낀 행복, 이웃들과 나눈 따뜻한 정. 그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그래, 분명 좋은 점도 많았어. 하지만 동시에 겪었던 어려움들도 떠올랐어요. 뱀과 벌레들로 인한 불편함, 겨울의 고립감, 그리고 가장 최근에 겪은 건강위기. 이런 문제들을 계속 겪어야 한다면 정말 힘들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건강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이 더 자주 생기지 않을까? 그때마다 이렇게 힘들게 병원에 가야 한다면 저는 불안해졌어요. 아들 영규에게 전화를 걸어 제 고민을 털어놨어요. 영규야, 엄마가 요즘 고민이 많아. 이대로 여기서 살아야 할지 아니면 서울로 돌아가야 할지. 영규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결정은 엄마가 하셔야 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엄마가 편하고 안전한 곳에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맞아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건강을 챙길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이웃들에게도 제 고민을 털어놨어요. 저 사실은 서울로 돌아갈까 생각 중이에요. 조심스럽게 말했죠. 예상과 달리 이웃들은 이해해 주셨어요. 미자 씨, 건강이 최고예요. 결정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계속 좋은 이웃으로 지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며칠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전원주택에서의 생활이 주는 여유로움과 자연과의 교감, 그리고 따뜻한 이웃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다시 복잡한 도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죠. 하지만 동시에 도시의 편리함과 안전함도 떠올랐어요. 언제든 병원에 갈 수 있고 필요한 것들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크게 다가왔어요. 결정을 내리기 전 마지막으로 텃밭을 둘러보았어요. 제가 심은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더라고요. 이걸 두고 가야 한다니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동시에 건강해야 이런 것들도 즐길 수 있는 거야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서울로 돌아가기로 한 거죠.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제 나이와 건강을 고려했을 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결정을 내리고 나니 한편으로는 후련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크더라고요. 1년 동안 정말 좋은 경험을 했어. 이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죠.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어려운 결정의 순간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꿈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저의 경우 전원 생활이라는 꿈을 완전히 포기하는 대신 도시에서 작은 정원을 가꾸며
그 꿈의 일부를 이어가기로 했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한 가지 큰 교훈을 얻었어요. 우리의 꿈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 아닐까 하고요. 때로는 꿈을 조금 수정해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현실에 맞춰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려고 해요. 도시로 돌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라면서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이런 선택의 순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부디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내린 선택이 틀렸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저 또 다른 배움의 기회일 뿐이죠. 저도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이 배웠고 더 강해졌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자, 이제 짐을 싸야겠어요. 1년 동안 이곳에서 쌓은 추억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마음이 싱숭생숭하네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설렘 반 두려움 반이지만 이게 바로 인생이 아닐까요? 이 전원주택에서의 시간들을 가슴에 담고 앞으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려고 해요. 여기서 배운 교훈들, 만난 사람들,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제 인생의 소중한 자산이 될 거예요. 비록 떠나지만 이곳에서의 기억은 항상 제 마음 한켠에 남아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새로운 여정을 응원해 주실 거죠?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